7세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유라시아 대륙, 동서 세력이 진군하다 부딪히는 곳은 중앙아시아라는 겁니다. 길을 이어서 중앙아시아에 내려온 세력이 바로 돌골입니다. 6세기 중반에 돌골 제국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즉시 동돌골과 서돌골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은 유목민족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흉노도 제국이 건설된 다음에는 남흉노, 북흉노로 나눠졌죠.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서돌골, 즉 서쪽 투르크 세력들이 중앙아시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일부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역사 부두에서 따온 건데요. 이렇게 범흉노 계통들이 서쪽으로 진군하는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범흉노라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투르크 계통만이 아니라 선비나 유연을 비롯한 몽골어 계통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역시 퉁구스어 계통에 들어가는 집단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쪽에 있었던 특히 유목문화 세력들이 이쪽에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동쪽에 있는 이런 막강한 유목문화 집단이 중앙아시아족을 통과해서 서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흑해를 넘어서 현재 동부 유럽까지 갔다면은 반대로 동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서아시아족에 있었던 막강한 세력들이 동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중앙아시아 또는 더 동쪽까지 먼저 온 세력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보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세력들이 훨씬 더 시대가 위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중앙아시아가 동아시아, 서아시아 세력이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6세기 중반 이후로 가면 등장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산족 페르시아가 좀 더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중앙아시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바로 아랍 제국입니다. 아바스 칼리파국이라고 그러죠. 이 아바스 또는 아바스조가 막강한데 그들이 동쪽에 오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 지역에 있었던 세력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나라군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정보 강조들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죠.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본이라는 나라가 다시 등장하죠. 토본이라는 나라는 돌고리 제국화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젠 카포 때 가게 되면 이미 막강해서 중국의 핵심 지역, 예를 들면 낙양, 장안 근처까지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태종도 그의 딸 문성공주를 이 토본의 송첸 컴퍼에게 비로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토본이 막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보게 되면은 동진에 오는 아바스, 아랍 제국 세력들, 그리고 서남쪽에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티베트 토본 제국, 그리고 동쪽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서진해 가고 있는 당 제국이죠.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도 힘을 갖고 있는 투르크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접점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센트럴이시아.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주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대단한 전쟁의 진앙지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전쟁이라는 배틀필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역사적 유전자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논문으로 발표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구려 수단 간의 70년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 중간에 있었던 예를 들면은 거란의 침공, 이 외에는 사실은 커다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땅을 점지한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당나라는 서진했지만 결국은 751년에 현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사이에 있는 탈라스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당나라의 서진은 좌절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역시 이제는 아랍 세력권, 즉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중앙아시아 역사입니다. 길을 이어서 위구르 칸국 또는 위구르 한국이 성립되는데요.
744년부터 840년까지가 약 100년 채 못 되는데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심인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알타이 일부, 타렘 분지,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커다란 강력한 세력이고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랬을 때 그때 위구르는 바로 이들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구르 칸국이 있었고 다시 뒤를 이어서 카란 한국이라고 있습니다. 카란 한국. 그래서 위구르가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 세력들이 서쪽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 국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이런 나라가 카란 한국인데 이것을 세운 것은 위구르가 멸망한 후에 유민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뒤를 이어서 몇 개의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또는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이런 관계를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복잡하다는 역사를 모르면서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을 직접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기원했다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일부 진출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명한 호라즘 왕국이죠. 예를 들게 되면 현재 중앙아시아의 서쪽 지역 그리고 더 서쪽으로 와서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까지 차지했던 유명한 호라즘 왕국. 그리고 이 호라즘 왕국은 나중에 징기스칸 세력을 얕보았다가 징기스칸을 철저히 박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합니다. 그리고 호라즘 왕국보다 조금 늦게 세워진 나라가 카라키타이 한국 또는 카라키타이 카나테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나테는 결국 한 카나테,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키타이 카나테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고란족의 후예들이에요. 다레를 멸망시킨 게 누구입니까? 야율 아보기, 즉 고란족이죠. 그리고 결국은 고란 요나라를 세웠고 송나라를 쫓아내서 남송을 만들고 현재 중국의 해야 이북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나라를 세운 곳이 요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만주일대에서 등장한 퉁구스계였던 여진족에서 멸망합니다. 그때 일부 세력, 즉 야율 대석이 80에서 200명 정도에 불과한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해서 이 지역까지 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카라키타이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검은 키타이. 그래서 흑요. 그리고 중국 역사 속에서는 동요가 아니라 서쪽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서요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우리와 언어가 통했다는 이런 고란족이 세운 요 나라, 다랄 멸망시킨 요 나라의 유민들이 불과 80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 기마 군단이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카라키타이 카나테.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인류 역사이고 바로 세계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이해할 때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반도적 시각, 반도적 사관, 그리고 성리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 카라키타이는 그 이외에도 결국 유민들이 이란 지역으로 가서 또 기름한 왕조를 세웠지만 얼마 못 가죠. 그 다음에 바로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공격합니다. 호라즘 제국이 징기스칸의 사신단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막바로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호라즘 제국을 붕괴시키는데요. 이때 사마르칸드, 부하라 전투가 유명했고 징기스칸은 이 도시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위에 여기는 대몽골 울루스의 하나, 차카타이 한국의 영토가 됐던 것이죠. 차카타이 한국. 서북쪽에는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는 킵차크 한국, 바투가 세운 나라죠.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한국, 그리고 오거타이 한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 중앙아시아는 차카타이 한국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오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래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등장한 인물이 이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삼고 한때는 유라시아의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마지막 작업으로 복수심에 또는 구원,
몽골 제국, 몽골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진군하다가 69세의 나이로 병산, 급사한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 제국이라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비교적 근대에 가까운 거지만은 카자족들, 우즈벡족들, 키르키족들, 타지크족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각각의 나라들도 세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병합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나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티무르 제국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제국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유라시아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를 아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저 서쪽에 있는 변방 세력들, 예를 들면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섬 건대에 있었던 영국, 이들이 세계사에 등장한 것은 16세기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7세기 전까지는 이 세계사의 모든 사건들은 유라시아 대륙, 당연히 모든 힘들이 모이는 곳, 동서 세력이 각각 상대 진영으로 진군하다 부딪히는 것은 중앙아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역사는 매우 복잡하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로 돌골 한국교의 나라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아바르 왕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락 한국은 지금 사마르칸트 있죠. 이렇게 거란족이 세운 나라, 카락 한국. 그 밖에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기역의 4대 한국들은 오고타이, 차가타이, 킵차쿠, 일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죠. 후 몽골 한국 계열의 한국들이 있는데 카잔, 볼가강 중류에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죠. 크림반도입니다. 그 밖에도 카심 등등해서 많은 한국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몽골 제국의 후예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이죠. 영어권에서는 코카사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한국이 있고요. 이란 지역에도 한국이 있습니다. 쭉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투르크 계열, 몽골어 계열의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국명을 사용할 때 한국, 즉 한국 한자로는 땀 한자로 주로 많이 쓰고 발음상은 그들은 카나테라고 부릅니다. 부크 카나테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공간에서 명멸한 나라들과 종족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사, 유라시아사, 그리고 중앙아시아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